그래서 저도 운전을 해서 와서 양국 운전하기 불편해서 옷차림이 이렇게 좀 불량합니다. 멋지십니다. 그럼 제가 감기가 확 들어가지고요. 목이 사실 갔어요. 지금 코감기가 막 오히려 뭐 목소리가 낭낭하게 듣기 좋다고 그럽니다. 네, 멋지십니다. 예. 자, 핵 문제를 가지고 제가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핵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하고 이렇게 만남이 핵 문제가 이런 문제구나 이렇게 좀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청만 하신다면 아마 충분히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뭐 자식들이나 손자들하고 이 북한 핵 얘기할 때 아주 이렇게 잘 갖추어진 논리로 유식하게 얘기를 하시면 얼마나 존경받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저렇게 5마디입니다. 줄거리는. 저는 북한 핵 문제가 위험하다 말로는 하는데 정말로 얼마만큼 위험하냐 이 얘기를 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잃어버린 30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북한 핵 문제가 저렇게 악화되는 동안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예, 농땡이 치고 정치인들은 맨날 그런 공천 들어가는 걸 가지고 올려다니고 난리치고, 예? 대통령 하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대통령 당선돼 집권하면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선거에 공채운 사람을 전부 장관, 차관 다 주고 막 출세시키고, 그걸 보면 박정희 대통령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30년, 40년을 내다보면서 나라를 건설한 사람은 이승만 박정희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제 저런 얘기를 좀 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서명했죠. 아시죠? 그죠? 이게 과연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이거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 얘기. 북한 핵을 얘기하는데 일본을 이제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한국이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일본 놈들이 싫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뭐 소개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나이가 얼마나 보일지 몰라도 제가 70대 중반입니다. 네, 70대 중반이고 지금도 아직 제가 은퇴하기를 거부하고 국방부, 해군, 공군 저기에 다 자문을 하고 있고, 최근에 말이죠. 놀랍게도 우리 후배 연구기관에 있는 우리 후배 박사들이 저한테 김 박사님 아직 충분히 늙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와서 같이 연구 좀 해서 좀 계속 도와주시죠. 이렇게 해서 제가 며칠 전에 또 취직을 했습니다. 기록이에요, 기록. 제가 이 군사문제연구원이라는 데에 다시 연구위원으로 들어가서 책상머리 앞에 다시 앉았는데 아마 대한민국 기록일 거예요. 이 나이에 다시 취업을 하고. 근데 뭐 저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미국 같은 선진국에 보십시오. 신문사 사장하다가 사장 퇴임하면 다시 신문기자 하잖아요. 멋지십니다. 예, 뭐 한국에 뭐 나이가 있어요? 예?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은 제가 사실 휴가를 얻어서 왔습니다. 제가 휴가를 시작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자 올려주시죠. 예, 넘겨주시죠. 예. 자, 북한 핵이 위험하다 하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이 설명은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지 말고 제가 하는 쉬운 말씀을 들고, 우선 저를 쳐다보면서 제 말씀을 뚫어지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핵폭탄이 여기 있잖아요. 핵폭탄. 핵폭탄을 만들었는데 이 핵폭탄을 사용하려면 여기 흙에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던집니까? 아니죠. 어딘가 실어서 날려보내야 되죠. 그 날려보내는 수단이 미사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미사일에다가 핵폭탄을 딱 달면 그건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핵무기시죠. 무기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투발 수단, 미사일에다가 핵폭탄을 딱 실어놓으면 그게 핵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작년 한 해 동안 미사일을 103발이나 쏘았는데 저거 전부 북한이 핵미사일 만들려고 지금 실험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고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저거 보시면 아마 머리 아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보시지 마시고요. 예. 제 말씀을 들으시면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우냐. 말도 못하고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북한보다 돈이 많다, 탱크가 좋다, 군함이 비값반짝하다, 국방비가 몇십 배 많다, 이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핵무기한테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뭐 멀리 볼 것 없이 1945년 8월 7일, 8월 9일 나가사키 히로시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그마한 핵폭탄 하나 떨어지고 도시가 막 전멸했잖아요. 그죠? 이런 핵무기를 북한이 이미 수십 개 가지고 있다. 우리가 눈으로 안 봐서 진짜 몇 개 가진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다 추정할 뿐인데,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몇 개를 가졌는지 알아보려고 김정은이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려고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아요. 네, 안 받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질문을 보면요, 한 100개 가까이 가진 것 같습니다. 네, 100개 가까이 가진 것 같습니다. 자, 숫자가 저렇게 늘어나는 거. 이것도 위험한데, 이제는요, 이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건 전략이라고 해요, 전략. 그죠? 그러니까, 무기가 여기 있는 것은 이건 물질이고요, 덩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건 전략이에요, 소프트웨어. 이건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죠. 이 북한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도발적으로 발전했어요. 핵무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거는 우리 남한테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냥 가만히 고요히 가지고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를 해치려고 하면 나 여기 핵 있어, 해치지 마시고, 이렇게만 하겠다. 절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설마 동족인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걸 쓰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는요, 핵을 사용하려고 만든 것이다. 전쟁이 나면 초기에 핵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핵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으로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 핵 문제를 가지고 박사 공부를 한 사람이고, 사실 제가 배운 핵 전략은 훨씬 더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그런 겁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용도가 아니라 사용하는 용도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2단계 위험한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북한이 핵 문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위험해진 건데, 여기에 보면요, 다음 페이지 넘어주시죠.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가진 게 우리가 막지 못하는 핵무기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반 국민들은 그냥 정부가 하는 얘기만 듣고 뭐 괜찮겠구나, 국방부가 안심하라 그러면 안심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약간 어려운 얘기 조금 해볼게요. 미사일이 되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죠? 안에 추진체 집어넣어서 휙 날아가는 미사일 아닙니까? 그죠? 미사일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크게 나누고 있어요. 사람은 크게 나누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두 종류가 있죠. 마찬가지로 미사일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게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과 순항 미사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탄도 미사일은 뭐냐면요, 휙 공중으로 쏘아 올리면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자기 무게로 그냥 내리꽂히겠죠? 자유 낙하, 그냥 탁탁탁탁 팍 꽂히는 겁니다. 이게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은 미사일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도 날고 저렇게도 날고 땅을 붙어서도 날고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씌운다고 갖다 보시면 돼요. 순항 미사일은. 자, 그러면은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이 서로 다른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탄도 미사일은 덩치가 크고 화력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 때 주로 탄도 미사일이 쏘서 공중을 팍 쏴요. 그럼 이쪽 한국에서 쏴도요. 북한이 지금 만든 게 대륙간 탄도탄 이런 게 대륙간. 북한에서 쏘았는데 이게 하늘로 쫙 올라가서 저 진공상태 우주공간으로 날아갔다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꽉 때리고치 이러니까 만 몇천 킬로를 날아가는 이런 어마무지한 미사일들은 주로 탄도 미사일이에요. 순항 미사일은 비행기처럼 나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자매님 거기 갔다 하시면 정말 100%씩 알아들으시죠? 예. 알아들으시는 분,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뭐 강의하면 힘이 나요, 사실은. 순항 미사일은 비행기처럼 다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목표로 타격할 수 있고, 그러나 속도는 느립니다. 그죠? 자, 이 두 종류가 있는데, 북한은 이 두 종류 미사일을 다 개발했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방어망이 있죠, 방어망. 이제 팩2 플러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제 페이트리아트라고도 부릅니다. 페이트리아트. 이 방어망이 미군이 가지고 있는 사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 하는 건지. 이것들은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쫙 올라오면,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도 미사일 쫙 올라오면 이쪽에서 컴퓨터로 탁 찍어보면요, 이 날아오는 궤적이 미리 계산이 돼요. 그러면 날아오는 궤적을 향해서 여기서 미사일을 여기서 요격 미사일이거든요. 조그마한 미사일을 싹 쏴 올립니다. 공중에서 딱 부딪히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페이트리아트, 미군이 가진 사드가 모두 다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순항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은 우리에게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순항 미사일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요격도 할 수 있지만 요격하기가 더 어렵죠. 우리가 가진 것은 탄도 미사일 방어망입니다. 미군이 가진 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가진 것들 미사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이 오른쪽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SLBM, 뭐 영어로 쓰면 어려워 보이는데 짜들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SLBM은요, 이 잠수함을 영어로 submarine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submarine에서 쏘는 탄도 미사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쏜다. 이거 막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잠수함 물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거리에 있는지,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기 쉽고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무서워요. 북한이 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이걸 핵무기를 탑재한 것을 실전 배치하게 되면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저 열심히 실험하고 있죠. 네? 곧 배치하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거 보십시오. 그 위에 중간에 있는 거. 이렇게 날아오다가 중간에 막 이렇게 걸려져 있죠. 이게 뭐냐면 분명히 탄도 미사일인데 100% 탄도 미사일이라면 정확하게 쫙 올라와서 정확하게 자기 낙하에서 뚝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중간에 무슨 장난질을 해가지고요. 내려오다가 휙 다시 꺾여요. 소위 변칙, 장난질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미사일 방어망이 컴퓨터로 궤적을 이렇게 맞추었는데 그 궤적대로 안 나가고 3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쳐서 요격을 하지 못하고 요격망을 돌파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후로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북한이 이런 실전 배치했어요. 저 방송에 들어보시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변칙 기동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도 미사일인데 변칙 기동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정도를 여러분
배워가셔서 집에 가서 손자들 앉혀놓고 한번 한 말씀 하십시오. 야, 이놈아, 너 변치기도 탄도미사일 알아? 이렇게 한마디 해보십시오. 손자가 약하고 팍 죽을 거예요. 네? 북한이 이미 이런 무기들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무기들을 계속 만들고, 최근에는요, 의뢰라는 게 뭡니까? 잠수함 미사일 물 속으로 쏘는 거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오른쪽 이거는요, 잠수함에서 쏘아서 하늘로 물을 뚫고 하늘로 쫙 올라와서 내리고 지금 두고, 의뢰는 잠수함에서 쏘는 게 물 밑에서 가는 거죠. 그죠? 이 핵 의뢰, 핵을 탑재한 의뢰를 북한이 실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멀지 않았어요. 이게 또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이미 이런 무기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는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갈 때 미국하고 어떤 합의를 해오느냐, 정말로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주겠느냐, 이런 약속을 어디까지 받아오느냐, 이게 저희에게는 초기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서명해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워싱턴 선언이 얼마나 유효한지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예, 다음 장. 자,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그 말씀을, 저런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가, 저한테는 참 한맺힌 얘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사진을, 오른쪽 사진에 한번 보죠. 저게 잘생긴 남자 세 사람이 차례로 나오죠. 저 사람이 다 한 사람입니다. 다 접니다. 전데 제가 저런 얼굴을 가졌을 때, 젊을 때부터 저렇게 중년이 되고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계속 외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이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경청하지 않았어요. 제가 외친 진리가 어떤 거냐면요, 저는 저 안보 공부를 해서 박사를 받고 제 나름대로 이론을 딱 실어 가지고 왔는데, 이 정치인들 하는 걸 보니까 전혀 멋진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북한하고 우리가 잘 지내야 된다. 잘 지내야죠, 당연히. 누가 여기서 북한하고 전쟁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북한을 달래야 한다. 달래자고 누가 말자고 했느냐고. 예? 그러니까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악수하고 교류하고 해서 전쟁 안 하고 같이 잘 살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북한이 겉으로는 교류하고 악수를 하면서도 핵무기는 계속 만들었잖아요. 핵무기는 계속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북한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건 좋아. 그대로 해. 그러나 북한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거 쓰면 우리도 쓸 거 있어 까불지 뭐. 소위 안보는 안보대로 대응하면서 북한하고 교류협력은 교류협력대로 하는 거다. 이거는 두 개가 서로 같이 굴러가는 수레바퀴다. 제 말씀 틀린 데 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얘기하면 수고통이라니까요. 네? 북한을 압박하고 많이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그럼 북한한테 맞아 죽으라는 얘기예요? 맞아 죽자는 얘기예요? 이게 참 정말 깜깜하게 짝이 없어요. 깜깜하게 짝이 없어요. 앞에서 우리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어보니까 뭐 학교, 대학교에서 6.25 전쟁은 남친이냐 북친이냐 하니까, 남친이다 하니까 어떤 학생이 북친이다 하고 외쳤다고 얘기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도 별별 꼴 다 당했어요. 별별로 다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교수님은 아마 대처를 못해서 우물쭈물 하신 것 같은데, 난 대처 확실하게 했어요. 내가 연세대학인가 서울에서 제가 안보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사실 장소를 제가 기억 못하는데, 모 대학에 학군단 ROTC 이제 장교가 될 아이들이죠. 걔들 안보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6.25 얘기를 하면서 요새 초급 장교가 되겠다고 ROTC에 들어온 학생들도 한국 전쟁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하는 놈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6.25 전쟁이 남친이 아니고 북친이라고 생각하는 후보생이 좀 손 들어보라고.
보라고. 내가 이랬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두 놈이 손 떨더라니까요. 알로디지 제복 입고 있으면서 손 떨더라고요. 북침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내가 그냥 벼락같이 화를 냈죠. 야, 이 미친 인간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갔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서울이 전된다고 하냐? 어? 너 그거 설명해봐. 북한이 우리 원래 기습을 해서 쳐들어왔으니까 서울이 사흘 만에 당했지. 어떻게 사흘 만에 우리가 붙이겠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당해? 그러니까 이랬어. 설명해. 이 친구 어떻게 얘기한 줄 알아요? 우물쭈물 훅쩍하더니만 북한이 침략했다고 제가 북침이라고 한 겁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웃음꽃이 피고 왁짝 웃고 말았는데 사실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나 엉뚱한 얘기들이 많이 퍼졌느냐. 북한 핵무기는 미국을 상대하는 것이지 우리 동족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핵을 가진 걸 반대할 필요 없다. 가만히 놔뒀다가 통일되면 우리 끄잖아. 어? 대한민국은 핵을 보유한 강대국이 되잖아. 그 다음에 중국도 북한 핵 싫어할 거야. 중국이 말려줄 거야. 북한 핵을 포기시키려면 압박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발가벗고 모범을 보이고 봐라 아우야, 우리는 너희를 위협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없어. 안심해. 그러니까 너도 따라서 옷을 벗어서 우리 같이 무기를 내려놓자.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고 비용도 넣어주고 쌀도 보내주고 이렇게 북한을 달래는 것이 옳다. 이런 짓거리를 지난 30년 동안 해온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이제 또 제 얘기 또 좀 하자면, 제가 한창 젊을 때 미국에서 박사 바로 따고 와가지고요, 한 국방연구원에 있었습니다. 우리 국방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이죠. 제가 거기서 이 핵 문제를 연구를 해서 연구하면서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균형으로 가야 됩니다. 균형으로. 북한이 이런 무기를 만들고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도 이런 무기를 만들어서 너 그거 사용하지 마. 사용하려고 하면 나도 사용할 거니까 너 그거 사용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안보 차원에서는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는 우리가 돈이 더 많으니까 더 양보하고 주고 하는 거는 별개다. 근데 이 얘기를 그때부터 했는데 안 들어요. 북한은 퍼주는 거 잘하는데 안보 차원에서 대응하는 건 안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런 궤변들, 북한을 가만히 놔두는 게 좋다. 우리 민족의 핵이다. 북한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핵을 겨냥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만발하면서 저희 같은 사람 주장은 먹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91년에 노태우 정부가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농축과 재처리를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은 안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하지 않는다 선언을 했어요. 이게 비핵화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핵화. 자, 이 얘기를 알아들으셔야지만 이제 손자들한테 여러분들 힘쓰실 수 있습니다. 농축과 재처리가 뭐냐면요, 농축이 있어야지만, 농축 공장입니다. 농축 공장이 있어야지만 거기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떼는 핵 연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연료를 만드는 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밤에 몰래 공장을 계속 돌리면 핵폭탄 물질, 그러니까 분열 물질, 핵폭탄 만드는 물질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농축 기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 저한테 제가 묻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농축은 그러면 평화적 기술입니까? 평화적 시설입니까? 군사적 시설입니까? 답하세요. 예? 둘 다 아닙니까? 둘 다. 그거 가지고
이게 좀 유식한 말로 경용입니다. 경용. 그죠? 경용입니다. 그죠? 자, 이번에 진짜 질문 나갑니다. 이 질문 대답 못하시면 제가 마이크 놓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국제법에 이 농축 시설을 금지할까요? 허용할까요? 우리 저기 허용합니다. 아! 정답!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남북한 핵이 대립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일방적으로 우리 핵을 보유해야 될 권리가 있어서 NPT 탈퇴하게 되면 그걸 규제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아닙니다. 답은 잘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는 그 답은 아니에요. 그 답은 아니에요. 농축, 우리가 국제법 때문에 농축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NPT에는 농축 재질이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NPT 그 조약은 핵 무기를 갖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농축을 국제법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걸 그런 것 때문에 청산가리 이런 거 다 금지해야죠. 공장에도 쓰고 사람 먹으면 죽잖아요. 그거 금지해야죠. 네? 그 부엌칼 그거 백화점에 못 팔게 해야죠. 부엌칼 겸용 아닙니까? 와이프가 들면 나 먹게 살면 도우고 강도가 되면 흉기 아닙니까? 겸용이잖아요. 겸용을 어떻게 국제법으로 못하게 말입니까? 안 돼. 금지 못하는 거예요. 제철이도 비슷한 겁니다. 제철이도. 제가 긴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긴 설명은 더 헷갈릴 거예요. 제철이도 원자력 발전을 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통과하면 핵무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같은 질문, 제철은 군사용 시설입니까? 폐하용 시설입니까? 경용입니다. 국제법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농축 재채를 왜 안 합니까? 왜 못 합니까? 미국이 압력을 줘서 못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미국은 왜 우리한테 농축 재채를 하지 말라고 보냈을까요? 농축 재채를 하게 되면 핵 무기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 핵을 가진 나라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왔어요. 막는 역할을. 자, 이제부터 여러분 굉장히 잘 따라오세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제가 강원도를 진짜 약봤다 큰일 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 만들고 있는데 1990년대부터 핵무기 만드는 게 다 진공 포착되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핵무기는 그냥 핵무기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농축 재치를 하지 말라고 한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미국이 그 대신 뭘 해주느냐?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동맹국이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에게 핵 공격을 하면 미국이 북한을 혼내줄 거니까 핵을 사용 못하게 할 때가 해주겠다 라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바로 핵 우산입니다. 이 핵 우산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보면 핵우산은요, 우리를 살리는 고마운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농축 재치를 못하게 하잖아요. 핵무기 못 갖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 미국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인 측면도 있는 겁니다. 자, 이 핵우산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겠죠? 예. 어떤 분은 제가 핵우산 하니까 뭐 백화점 파는 우산인 줄 알고 그거 어디 가면 삽니까? 이 핵우산은 유식한 말로 하면 확장 억제. 신문에 나는 확장 억제 하면 그게 그겁니다. 그게 핵우산입니다. 예. Extended Deterrence. 자, 핵우산 아십니까? 그러니까 경우가 그런데 199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농축 재채를 안 하겠다고 미국 만들고 포기하면서는 제가 그걸 말리려고. 그때 저는 국방연구원에 이제 뭐 젊은 연구병이었었는데, 이 국방부 산하니까 소위 이제 국책연구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연구기관은 대통령한테 반하는 얘기를 하면 큰일 나요. 못해요, 사실은. 근데 내가 배운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이건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이 길로 가면 앞으로 30년 후에 노예가 될 것이다. 이거 제가 이때부터 외쳤어요. 그 노태우한테 농촌결제를 포기하지 말라. 그 선언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말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죠. 제가 신문에다가 막 글을 써버렸어요. 우리는 다 안에서 허락하고 바깥 글을 써야 되는데 제가 막 신문에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 뭐 말 안 듣는 연구원이라고 징계를 계속 하는데 제가 경고 먹고 뭐 정직 먹고 참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했는데 그 제가 밖에 나와서 떠들었죠. 그래도 노태우 대통령을 향해서 떠들었죠. 당신 이름은 참 좋은 이름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저도 노태우입니다. 저도 김태우는 노태우인데 근데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전략이 없다. 어떤 놈한테 자문받고 그따위 짓 하느냐 하고 이제 대들다가 1994년에 제가 강제 사직을 당했습니다. 예. 당하고 6년, 7년 후에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예. 복직한 연후에 정년 퇴임을 하고 독립연구원장을 지내고 국책연구원장을 지내고 활동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핵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 저희가 우려했던 하나보다 대한민국 지금 북한 핵 앞에 노예가 돼서 이제는 오로지 미국만 쳐다봐야 되잖아요. 예? 미국이 우리한테 핵우산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얼마만큼 믿어야 되느냐? 의심식이죠. 트럼프 대통령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한미군 뺀다, 훈련 중단한다 그러고 불안할 짝이 없는데 우리가 가진 게 없잖아요. 우리 농축도 안 하고 제철도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노예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게 지난 30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기 있는 정치인들이 오만 얘기를 다 했어요. 예, 이 진실을 왜곡하는 정치인들이 오만 얘기를 다 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 그냥 소개하면 저 유시민 같은 사람은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자기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이라고 하는 정권을 만들어야지만 이 군비를 하고 올리고 이 패권을 구사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부러 북한을 자극해서 핵개발하겠다. 그래야 미국 자기 방위산업이 살아나고 뭐 이런 얘기예요. 예? 저런 얘기를 퍼뜨렸죠. 또 저기 뭐 추미애 저런 사람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계속 퍼주기를 안 하고 그리고 햇볕 정책을 포기하고 강풍전 정책으로 보수 정부가 나타나서 강풍전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핵 개발할 것이다. 저런 얘기들이 지난 30년을 지배했는데 그 결과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자, 넘겨주시죠. 자, 이제 여기서 박정희의 통곡 이제 이 얘기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도 손자들한테 힘주실 때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쯤 있을까요? 예? 3개? 24개 있습니다. 24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원자력 발전으로는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시설이 없잖아요. 농속 제철이 없죠. 그러니까 핵연료를 우리가 직접 못 만들죠. 그러니까 그건 핵연료를 사와가지고 떼는 거예요. 네? 가공만 해서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24개나 운영했고 그 노하우도 많고 이 원자로를 잘 만들어요. 우리 뭐 두산 뭐 이런 데서 원자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원자력 선진국이 됐는데 이 24개 중에서 원자로의 타입이 2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 2종류로 만들었고 미사일을 만들 때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2종류로 만들었고 원자로에도 경수로가 있고 중수로가 있다. 2 타입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경수로, 중수로.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느냐를 제가 여기서 설명을 시작 못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경수로는
들어가는 연료가 고급 연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연료가 더 농도가 진한 게 들어갑니다. 그럼 더 진한 게 들어가니까 더 오래 타겠죠? 그리고 경수로는 한 번 들어가면요, 한 2년씩 그냥 연료 교체 안 해도 쫙 돌아가는 겁니다. 중수로는 더 저급한 농도가 더 낮은 연료가 들어갑니다. 그럼 중수로는 빨리빨리 교체해야 되겠죠?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해야 돼, 연료를. 그죠? 둘 다 원자력 발전소예요. 둘 다. 요즘 원자력 중수로든 경수로든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수풍대 1.5배. 예? 어마어마한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다르냐? 콩나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콩나물을 무친다 그럴까요? 반찬할 때 콩나물을 끓는 물에다가 푹 오래 담그었다가 끄집어내서 요리합니까? 아니면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요리합니까? 살짝 데치는 것이 훨씬 맛이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아까 gem수로 중수로는 오래 탄다 이거죠. 중수로는 짧게 탄다 이거죠. 오래 탄 연료봉을 연료를 끄집어내서 거기서 나오는 물질 가지고는 핵폭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중수로 잠깐 타고난 핵연료봉을 부시면 거기에는 그대로 끌고 모으면 바로 핵폭탄 원료가 되는 이 플루토늄이라는 겁니다. 바로 만들어져요. 이게 중수로예요. 대한민국에는 월성에 중수로 단지가 있습니다. 4개가. 그 4개가 중수로입니다. 그러면 경수로가 훨씬 더 효율이 높고, 그럼 오래 타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경수로가 우수한데 박 대통령이 중수로를 월성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핵 무기를 만드는 것은 미국이 말려서 못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필요로 할 때는 이 중수로를 바탕으로 급속히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소위 잠재력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1979년 박 대통령 돌아가시기 직전에 미국에서 카터 대통령 온 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카터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둘이 얼굴 맞춰가고 서로 차 타고 퍼레이드 하면서 서로 등대고 왔어요. 사이가 굉장히 나빴어요. 이 중소는 카나다 사람이에요. 카나다. 기술 원천이 카나다예요. 경수는 미국이고. 그러니까 70년대 같으면 우리가 모든 걸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 텐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오원철 수석을 시켜서 캐나다 중수로를 가져오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그걸 짓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예? 둘이 서로, 그러니까 뭐 인권 문제 막 제기하고 공명한 얘기예요. 그 괜히 시비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 핵 문제를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안 만들겠다라고 항공 문서를 써주어 놓고도 계속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해서 중수를 가져오고. 참,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이가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폐쇄했잖아요. 월성 1호기가요, 1970년 후반에 착공해가지고 77년 착공해서 82년에 가동되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79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월성을 짓고 중간에 못 보고 가동을 못 보고 돌아가신 겁니다. 네? 근데 설계 수명, 그러니까 이걸 만들 때 이게 몇 년까지 가동하면 좋다, 이렇게 그 스탠다드 설계 수명이 40년이었어요. 40년. 그러면은 82년에 가동했으니까 그 설계 수명대로 가동한다 그러면 2022년까지는 아무 군말 없이 가동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2022년까지 돌렸습니까? 안 돌렸죠. 문재인이 들서자마자 저거 폐쇄, 절차 시작해서 폐쇄했잖아요. 두 번째,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동차가 평균 수명이 표준 수준이 15년이다 그러면 15년만 서만 자동차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거요. 엔진 갈고 심하면, 아니면 뭐 스타트 모드 갈고 타이어 갈고
가려면요 또 한 5년 더 타잖아요. 예? 지금은 에너지 난 때문에 독일 같은 나라는 원전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하고 있고요. 미국도 원자로들을 거의 대부분을 다시 중간에 부품을 바꾸어서 연장해서 쓰고 있어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게. 예? 그런데 우리 월성 1호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7천억 원을 퍼부어서 안에 갈아 끄는 다 갈았습니다. 앞으로도 수십 년을 더 쓰도록 소위 리포비식을 한 거예요. 예? 아파트 같은 거 뭐라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예? 안에 뭐 내장 다 갈고 뭐 허물진 벽 다 떼우고 다 붙인 거예요. 그거를 문재인이가 폐지한 겁니다. 네. 이거는요. 제가 안보 공부를 하는 안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요. 단순한 경제적 손실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핵 잠재력을 죽이고 북한의 핵무기는 용인하고 예? 역적입니다. 역적. 예, 이거는 역적입니다. 예, 이거는 이적적이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지하에서 통곡하실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느냐. 통곡하실 거예요. 통곡하실 거예요. 자, 저게 박정희의 통곡 얘기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죠. 단계적 핵균형. 자, 저 얘기도 제가 뭐 복잡하게 그림은 제가 복잡하게 그렸는데 제 말씀 들으십시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 장세진 김태우 박사를 물론 쳐다보면 그냥 이해가 될 겁니다. 네? 뭐 70대지만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저도 사실 좀 기력이 좀 떨어져요. 사실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뭐 불편한 척 하는 거죠.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동맹국들한테 핵무기를 만드는 건 계속 반대해요. 그죠? 왜? 핵무기가 확산되는 걸 막는다는 의미에서. 그러나 그 대신 핵우산으로 보호를 해주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 계속 말려 필요 없어. 우리 그냥 우리대로 만들 거야. 이렇게 해서 미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핵무장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굉장히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날 때는요, 사실 대한민국 핵무장 시키겠다고 봤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젊은 시절 핵무장 대한민국 강국 이게 제 꿈이어서 정말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서 핵 문제를 박사논문 선택했고, 사실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100일 타고 박사학위를 따고 돌아올 때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왜 어떻게 바뀌었냐? 야, 이게 우리 기분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기분대로. 그리고 나서 동맹, 한미 동맹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쭉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계속 서적을 읽고 실제로 미국들하고 상대도 해보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깨우침을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손자들, 자식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젊을 때요, 저도요, 제가 군대에서 태권도 교관을 했고, 누가 뭐 표상 같은 거 하면 안 빠졌거든요, 저도. 예? 길거리 대학 때 친구들하고 술 먹고 하는데 미국들이 막 술 먹고 막 거리를 막 헤매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어디 감히 남의 나라 와서 양놈들이 까불어. 야, 저거 한번 붙자. 이래가 막 패상 붙자 이러고. 예? 그리고 또 뭐, 아니 왜 남의 나라 수도 한복판에 미군이 그냥 큰 자리를 차지하고 국가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가라! 양키 고홈! 뭐 이런 것도 따라 외치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안보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제가 2003년인가 유럽의 IAEA 아시죠? 세계 원자력 기구. 이 IAEA 본부에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국회의원들이 핵 외교를 한다고 가는데 저건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전문가 한 분 모시고 가겠습니다 해서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니까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IAEA 본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물어봤습니다. 이건 UN 건물인데, UN 기구인데 오스트리아에서 이 건물을 임대해주고 있느냐 하니까 임대해주고 있대요. 그 임대료를 얼마 받느냐 물었죠. 그러니까 그 오스트리아 관리가 씩 웃으면서 이게 뭐겠어요? 1년에 1달러. 진짜. 1년에 지금 올라가서 2달러쯤 됐는지 모르죠. 1달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IAEA 본부가 이 비엔나에 있다는 것은 육군 세계 군단이 와 있는 것보다 더 비엔나를 잘 지켜준다. 그렇구나. 역시 이게 애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서울의 용산에 그게 미군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대통령 되는 인간마다 그걸 못 내보내서 난리예요. 조바정부 때는 말 것도 없고, 뭐 언제까지 미국 사람 뭐 바지 가죽이 붙들고 노무현이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서울 중심부에 말이야 외국 군대가 와서 차지하고 저걸 허물고 공원을 만들고 결국은 그 난리를 쳐서 용산에 있는 미군이 거의 다 평택으로 다 갔죠. 지금은 그죠? 다 갔는데 그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따지면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미군이 대대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서울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실 것 같습니까? 네? 이걸 생각하면 이게 국가 자존심만 가지고 하여튼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 너무 빼적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은행에 있는 분들하고 연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만약에 미국이 한미 동맹을 포기한다, 폐기한다고 선언하면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일이 생기나? 이걸 한번 물어봤더니만 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대한민국 정권 시장이 무너지는 데는 5시간 걸린답니다. 5시간 안에 우리 주식시장은 완전히 그냥 개판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투자 다 빠져나가고 무역 안 하고 사실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우리 아이들 이런 거 몰라요. 이런 거 몰라요. 그래서 미국이 반대하는 핵무장은 우리가 손해가 더 많다. 이걸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1단계, 2단계로 나눈 겁니다. 1단계는 뭐냐면 그래 미국 우리 핵무장 하는 거 반대하는 게 좋아. 그럼 누구 거 가지고 지켜줘. 너희들 거 가지고 우리 지켜줘. 우리가 핵무장 안 하는 대신 네가 미국 당신들이 우리 확실히 지켜주면 되잖아. 핵균형을 미국 핵무기로 하자. 이게 1단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렇게 해도 북한이 더 위험해진다. 그때는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때는 내가 미국 너한테 물어보고 할게. 예? 2단계가 되면 미국한테 너한테 물어보고 할게. 이렇게 제가 단계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제가 그처럼 이렇게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다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죠? 대한민국이 좀 절박한데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1단계 목표, 2단계 목표 이렇게 잡고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워싱턴 가가지고 저기 보는 아이 있죠. 제가 워싱턴 거리에서 빨리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딱 잡고 얘기를 해봤죠.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데 1단계, 2단계 핵균형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얘가 가만히 떠들어보더니만 맞다고 말해요. 맞다고. 오 예스. 이래도 제가 몰라 2살 되는 거 몰라요. 쟤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쟤도 맞다고 동의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 문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요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한국 핵무장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물으면 김태호 박사 말 들으니까 핵무장하면 우리 손해보는 게 많다는 것 같은데 반대해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찬성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왕성하게 핵무장 여론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밀어주는 엔진이 됩니다. 그게 외교적 지렛대가 되고 그게 우리한테는 엔진이 되는 겁니다. 북한 한번 꼬라지 보면요 우리 핵무장 언젠가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당장은 미국 핵 무기, 미국 핵 능력을 가지고 확실하게 균형을 잡아 주도록 합의를 해와라. 그리고 이래도 안 되는
다음 단계에서는 핵무장으로 간다. 이걸 미국한테 심어라. 이걸 심고 돌아오라. 이게 균형입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가시죠. 이제 뒤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일본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좀 일본한테 먼저 양보하는 조치를 많이 취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떠신지 이 네 개 중에서 어느 것이 여러분들 입장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은 묻지마 지지, 윤봉이죠, 윤봉. 예, 윤석열이 하는 100%를 맞는 것이다. 100% 물어보지 말고 그냥 찬성이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비판적 지지. 글쎄, 일본하고 관계 정상화하는 것은 북한 핵 문제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길은 맞는데 항복하는 길에 좀 뭐가 좀 문제는 있다. 사전에 이걸 흘려서 국민들한테 여론 마사지도 하자고. 그냥 지금 마음대로 그냥 묻고 그러지 않고 몇 사람 대통령실에 앉아서 결정해서 바깥으로 팍 끊지고. 이게 지금 잘못됐다. 그러나 이 길은 맞는 것이다. 이제 이게 비판적 지지고요. 세 번째는 분석적 반대는 뭐냐면 빨간이 아니고요. 빨간 사람들이 아니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따져보니까 덕대는 손해보면 따져보니까 손해가 좀 많다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는 이제 좌파들이죠. 좌빨들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윤석열 하면 다 때려 잡아야 돼. 다 틀렸어.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따지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 말 안 들으면 끌어내려야 돼. 사퇴시켜야 돼. 그러니까 천주교 정의군 사제단 식구들 요즘 또 지금 대모하고 다니잖아요. 예? 윤석열 사퇴 시국 이상 이 네 개 부들 중에서 자 여러분 몇 번인지 한번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1번 생각하시면 1번 2번 3번 4번 제가 못 들어도 손 들지 마십시오. 4번 저는 2번입니다. 이게 1번으로 사실 이번에 1번하고 할 때 미숙한 게 많이 있었잖아요. 일본 상대할 때. 근데 그거 다 듣고 무조건 잘했다 이러면요. 저 3번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네,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러나 이 길은 맞다. 이렇게 갈 때 전체적으로는 여론전에서 이길 수 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묻지마 찬성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같은 논리로 다음 이번에 워싱턴선언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대충 여러분 아실 테니까 그냥 윤석열이 하는 거니까 다 잘한 거야. 1번입니다. 2번 맞는데 좀 아쉽다. 이런 문제 있다. 고쳐라. 2번입니다. 네. 3번은 뭐 따져보니까 뭐 잘못된 게 더 많아. 4번은 전적으로 다 잘못됐어. 이겁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은 안 계시죠? 2번이 많으신데 저도 정확하게 입장이 2번입니다. 워싱턴선은 이게 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하고 우리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쉽게 반대하거든요. 윤석열 꼭 싫어하고 또 때리는 거 꼭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직시하고 그러나 잘된 거는 잘됐다고 해야 된다. 자, 그럼 잠깐 분석을 해볼게요. 넘겨주십시오.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저기 적힌 거를 보시는 거는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공부하시는 분 하시고 제 말씀을 남겨보십시오. 이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올 것이냐에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저희 같은 사람이 신경을 쓴 것은 4가지였습니다. 4가지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분명히 무슨 합의를 만들어 올 텐데 그 합의의 격이 어디냐? 조약이냐, 성명이냐, 기자회견이냐, 지나가는 말이냐, 이런 거를 저는 일단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사실 그 무슨 합의를 해도요. 조약으로 합의를 한 것은 국제법, 국내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이 높다고 봐야 돼요. 지나가는 말로 하면은 격이 낮아서 합의를 했지만 믿을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많지. 그걸 신경 쓸 거예요. 두 번째 신경 쓰는 거는 당장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그 북한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서 확장 억제를 얼마나 강화해 줄 것이냐. 이제 이런 말 쉽죠? 알아듣기 쉬우시죠? 예. 미국이 핵 우산을 얼마나 튼튼한 놈을 줄 것이냐. 이게 두 번째 관심사였어요. 세 번째는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것을 미국이 과연 허락할 것이냐. 계속 반대할 것이냐. 이게 세 번째 관심사였고, 네 번째는 한국의 핵무장. 미국 반대하는 줄 알죠. 그러나 과연 앞으로 북핵 사태가 더 나빠지면 한국이 핵을 만들 수도 있도록 이만큼 빌미라도 열어놓을 것이냐. 이 네 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기대보다는 못 미쳤습니다. 다 못 미쳤습니다. 우선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은 아니죠. 조약보다 더 아래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미국 의회가 이것을 다시 지지하는 결의를 하고 미국 의회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면 격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하여튼 조약 수준에 이르는 합의는 아니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얼마나 더 강력한 핵우산을 제공하느냐, 이건 보자. 제일 좋은 거는 미국 전술핵을 다시 가져오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근데 이건 미국 안 한다고 거절이 됐어요. 그리고는 부산에 미국 핵 잠수함을 기항시키겠다 이랬죠. 그렇죠? 그것도 상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비지트, 방문, 기항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양이 안 차는 겁니다.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번째, 우리 대한민국이 핵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쐐기를 박는 내용을 심었습니다. 전 내용에. 자, 이 전체적으로 그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불만스럽다. 그러면은 어떤 말이 워싱턴 선언에 대한민국은 핵 보유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들어갔느냐? 그렇게 표현이 그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 중에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과 진배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면 안 된다는 내용과 진배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표현에 매달리지 마세요. 예, 그게 뭐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얘기도 들어가고 NPT 얘기도 들어가는데 그게 그런 겁니다. 예. 자, 핵 추진 잠수함은 그러면은 핵 추진 잠수함은 왜 대한민국이 필요하나? 아까 제가 잠수함 얘기했죠. 북한 잠수함 무섭다고. 그죠? 우리도 그게 대한 잠수함을 만드는 게 급선무인데 이게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아요. 핵 추진이 돼야지만 물 밑에서 장시간 그냥. 예? 그런데 핵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로가 조그만한 게 만들어져서 잠수함 안에 엔진으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자로가 조그마하면 농축을 한 고급 연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은 농축을 못하잖아요. 명분이 말해서. 그게 핵 잠수함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줬어. 안 풀어줬어. 네. 이제 그게 실망이죠. 그 다음에 잘된 부분을 보면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북한의 전쟁 도발, 재래전쟁, 핵무기를 생각 안 한 상태에서 전쟁 국제하는데 기여하는 동맹이었는데 이번에 워싱턴 선언으로 북한 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개념이 조약은 아니지만 개념이 처음으로 동맹에 주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수함 얘기 지금 나왔잖아요. 자, 저기 잠수함 보시죠. 저게 타이푼급 핵 추진, 핵 탑재 공격 잠수함입니다. 자, 어려운 얘기 다 집어넣고 그냥 핵 잠수함입니다. 핵 잠수함. 저 잠수함이 타이푼급이라고
타이푼급인데 오하이오 타이푼급. 이거 급은 잠수함이 17,000톤입니다. 잠수함이 17,000톤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저기에 위에 보면 구멍이 팍팍 뚫려 있죠. 저 구멍이 24개입니다. 24개. 수직 발사관입니다. 그 발사관에 핵미사일이 하나씩 실려요. 그 핵미사일 하나에는 다탄두라고 해서 핵탄두가 10개씩 실릴 수 있어요. 10개씩. 자, 그러면은 24 곱하기 10 하면 왜 됩니까? 곱하기 10 하면 240개의 핵폭탄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저 잠수함 한 척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과연 얼마나 될까? 2차 세계대전 동안 모든 나라가 사용한 미국, 나치 독일, 소련 다 모든 나라가 사용한 모든 폭탄, 화약, 총알 합친 그 양의 8배 정도입니다. 잠수함 한 척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그러니까 이런 잠수함을 한국에 기항시킨다는 것은 북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수 있다. 예.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북한도 아마 오줌을 찔끔찔끔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가져온 성과가 이런 게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핵 협의 그룹을 만들어서 앞으로 상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우리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기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두고 보더라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잔의 물입니다. 반잔의 물. 물이 반잔은 채워졌어요. 그러나 반잔은 못 채웠기 때문에 아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채워진 반잔의 물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걸 듣고 핵보유 대한민국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그 방향으로 가도록 팍팍 밀어야 됩니다. 팍팍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와싱턴 선언이 좌빨들이 말하듯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거 아는 그런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네. 자, 넘기시죠. 네. 마지막 가겠습니다. 마지막 가겠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네. 자, 제가 이 마지막 페이지는 항상 어떤 강의를 가든 저 지도자들 얼굴을 제가 보이고 강의를 마치는데 시간이 있으면 말이죠. 저게 벤구리온, 골다메이어, 이스라엘에 총리하신 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드골, 인도의 네루 초대 수상, 한국의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는 멘토들입니다. 제가 핵 공부를 하면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저 사람들을 쭉 섭렵을 했는데 각 나라마다 저런 연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명하고는 관계없이 자기 이후에 후손들이 한테 남겨줄 부상을 수십 년을 내다보고 만든 이 사람들이 바로 그 핵 문제에 관해서의 선각자들이 있어요. 선각자. 저 벤구리온 초대, 벤구리온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충 다 저분이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투사고 독립하자마자 핵무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 떨어진 누구고 우리 이스라엘은 이슬람 국가의 둘러싸여 포위되어 있는데 핵무기 가지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추진해서 나중에 골다메이어 저 여성 수상 때 다시 핵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고 대한민국도 박정희라고 하는 저기에 견줄 만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놈 자식들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를 그냥 한낱 독재자로 폄하시키고, 뭐 저도 젊을 때 그랬습니다만은 나중에 박정희가 했는 일들을 보면요, 입이 짝짝 떨어져요. 입이 짝짝 떨어져요. 자기 죽어서 훨씬 뒤에서 우리 후손들의 써야 될 걸 미리 다 씹어 나갔으니까요. 긴 얘기를 못 드려서 요함입니다. 자, 같이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망정표기, 유비무환, 대의멸친, 황제전장. 네, 망정표기는 전쟁을 이겨버리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전쟁은 전쟁에 대비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될 일이고, 유비무환은 우리 정부가 알아야 될 일입니다. 유비무환. 비가 올 때는 환자가 없더라. 그게 아니고, 네? 대의멸친. 대의를 위해서는 자기 가까운
가까운 사람들을 내쳐야 됩니다. 지금 누구처럼 자기 똘마니들만 전국에 다 소복하게 앉히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만 장관을 막 갖다 앉히고 이따위로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예? 국가에 있는 인재들을 활용해서 대한민국 국력을 키워나가야죠. 예? 대의멸친입니다. 대의멸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의멸친 하셔서 제2의 박정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제 전장, 군인은 저려야 됩니다. 항상 전장터에 있다는 생각으로 복무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 지적한 대로 우리 군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골병이 들어 있습니다. 네, 지어탄생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구호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프로 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춘천의 애국동지님들 이렇게 끝까지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제가 우리 춘천의 국민 모임의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이 한 1000명 계십니다. 춘천에. 그래 그분들에게 제가 오늘 아침까지 문자를 오늘 오시라고 아마 받으신 분은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신 분은 100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로 동지 중에 동지, 그야말로 같이 식사를 한번 하지 않고는 이어질 수 없는 이런 귀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이 앞에서 이 플래카드를 여기 못 달게 해요. 이게 시 건물인데. 그래서 이걸 들고 기념 촬영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아주 춘천에 유명한 식당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전부 회식을 할 거기 때문에 식당으로 전부 시간이 되시는 분은 딱 가셔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또 우리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장에 전국의 생중계로 태국 FM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오세요. 네. 저 라이트를 좀 켜주세요. 연사장님, 그 뒤에 라이트를 다 켜시고 이 플래카드를 앞에 좀 드시고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얼른 나오십시오. 다 나오십시오.